글로벌리하게 K자형 경제 상황들은 너무 심화됐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서 금융시장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기업들의 채권 발행도 많습니다. 이게 결국은 AI로 집중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 뭐 채권 발행을 멈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AI 성장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애매합니다. 이제 채권 시장이 이러다 한 대 얻어맞는 거 아니야? 라고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AI가 여기서 꺾인다? 반도체를 보유하신 분들은 뭘 주목해야 하느냐? 결국엔 지금은 주주환원의 방향성일 것 네. 같은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어떤 변수가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SK 쪽에서 이거 들으신다면 그 연합인포맥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함으로써 SK로부터 광고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요. 소신 발언 해주셔야죠. 네. SK가 제대로 되려면 주주환원 잘 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너무 옛날 사고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미일 장기 국채 금리가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그 다들 이 해결을 못하는 거죠. 쓸 돈은 많고 그렇다고 걷어들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쓸 돈을 결국 빚내서 쓰고 있고 그러다 보면 각국의 재정 상황들이 뭐 좀 과잉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이 그것은 야, 이 돈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될까 하는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장기 금리 상승 쪽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뭐 다양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일본이에요. 자, 일본은 잘 아시겠지만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가 계속해서 아베노믹스를 이어받으면서 돈을 많이 풀고 있어요. 이 현재 상황이면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엔화 강세로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오늘부터 드디어 무슨 전망이 나오냐면 기존의 1%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치를 1.75 안에 2.0으로 올렸어요. 네. 최종 네. 도달지는 2.0이다. 그러면 이건 되게 골치 아픈데요. 2.0쯤 가면은 엔화 약세는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엔캐리 청산이 본격화되겠죠. 예. 그래서 뭐 이미 10년물에서 한 3%가 기준점이 될 것이다. 3%가 돌파하면 엔캐리 자금이 역류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뭐 현재로서는 엔화 가치가 쉽게 강세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뭐 한 번 금리 더 올린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약간 언제 어떻게든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잠재되어 있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본 국채 금리 급등하면서 이미 엔캐리 청산이 어디선가 약간은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증시에 들어오던 외국인도 다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엔캐리 청산을 먼저 하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공적연금 기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여기서 자기네 엔화 사겠다고 그거 좀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네. 누가 딱 말렸냐면 손을 딱 잡고 잠시만 이러면서 스카페센트가 잠시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피마라는 걸 돌렸죠. 즉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잡아놓을 수 있는 기구. 이 피마에다 일본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잡고 달러 빌려줬어요. 그리고 뭐 그 달러 약세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은 유로화를 팔아제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엮였어. 네. 일본하고 같이 엮이면서 두 통화가 같이 약세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는 경상 흑자 상황들이 굉장히 강하고 무역 수지도 뭐 당연히 좋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금리를 올렸고 추가적으로 여러 번 올릴 것 같고 하니까 최근 한 달간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원화가 여러 국가들의 통화 중에서 최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원화가 단기적으로 강세가 됐으니 앞으로 약세로 전환될 거야 이러면서 달러를 사야 되겠어 그리고 엔화를 사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이제 막 금리를 올렸고 한국은행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매우 강경한 태도를 네.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말하는 톤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한 번 올렸고 다음번에 한 번 올리고가 끝이 아닌 거예요. 뭐 이제는 계속해서 성장률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먼 미래를 보고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인즉슨 금리 한 4번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4번에서 5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원화는 수출입도 좋고 그다음에 금리도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1,300원? 아니면 1,200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열어놔야 돼요. 이 부분. 사실은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환율만 봐서는 좀 들어와야 되는 때가 되긴 했는데 워낙 오늘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반도체 노출이 심하고 또 미국 쪽에서 금리가 불안정하니까 쉽게 못 들어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일단 다시 이제 선진국 금리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게 쉽게 안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네. 결국은 뭐 해결하려면 자국 국민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적자 나는 거 좀 메꾸고 그 돈으로 지출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면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럴 턱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이 K자형 경제 상황들은 너무 심화됐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그 극단화된 흐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정당들이 점유율이 벌써 한 20-30%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제 별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통화 찍어내고 그리고 통화 약세는 금리 상승으로 가고 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서 금융시장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영국을 제외하고는 금리가 꽤나 높은 편인데 네. 이유인즉슨 기업들의 채권 발행도 많습니다. 네, 기업들 그러니까 빅테크라고 표현되는 빅테크들의 채권 발행도 상상 초월할 정도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결국은 근데 이게 결국은 AI로 집중되는데 AI 성장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대출을 받고 있고 기업들이 그래도 국채보다는 이자를 좀 더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채를 팔아서 회사채로 넘어가요. 투자자들이. 그게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 뭐 채권 발행을 멈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AI 성장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애매합니다. 이제 채권 시장이 이러다 한 대 얻어맞는 거 아니야? 라고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AI가 여기서 꺾인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AI가 꺾이려면 주식시장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한 20-30%짜리 큰 하락이 나타나면 AI도 타격을 받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걱정스러워서 야 이제 AI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주요 국가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게 이게 이 정도 각도로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요. 근데 이제 국가도 부채를 늘리고 기업도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채권을 많이 찍고 그래서 수요 공급만 봐도 사줄 사람보다는 발행자가 늘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오면 시장이 주식 시장에 미칠 만한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열매 앵커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지만 장기 시계열을 한번 봐봤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때 수준인가? 그러니까 딱 2007년도 리먼 사태 이후로 최고가예요. 금리가 네. 최고 금리. 네. 그럼 결국 뭐냐면 2007년 이전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한 해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20년간 지속적으로 금리가 내려오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낮은 금리를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금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는데 근데 사실상 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인플레이션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결국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감내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2007년도 이전까지의 과거 경제의 흐름을 봐서는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엑셀을 밟았고 뜨거운 열기 속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버블이냐는 이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이게 버블로 가고 있느냐. 근데 아직까지 버블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버블이 뭔가 오고 있구나라는 거는 이제 조금 느낌이 오는 거죠. 네.
2000년대 중반에 성장률이 계속 상향 조정되면서 금리도 높았던 네. 그 구간이랑 지금 좀 비슷한 게 아니냐. 네, 맞아요. 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지금 AI 투자가 미국의 GDP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네. 이 흐름은 2006년처럼 네. 아직은 춤을 춰야 될 때지 네. 음악이 멈출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열매 그 앵커님이 만든 김열매 TV의 최근 그 영상을 보면 재미난 대목이 나와요. 돼지 농장이 300억 원에 팔렸다. 그 위성 사진도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아, 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돼지 농장이 300억 원에 팔렸어요. 아마 다시 팔려면은 30억도 못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말이 되냐? 돼지 농장을 300억에 사서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건 버블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버블은 아니에요. 버블은 아닌데 결국 이게 한 3년 지나면 완성될 때 지금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도대체 몇 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빅테크들의 숨어 있는 뭐 소위 말하는 그림자 대출이라고 표현하는 즉 계약을 했고 리스 계약을 했는데 실제 돈이 안 나가서 재무제표에 안 들어온 거 뭐 이게 3조 달러 이러거든요. 네. 근데 3조 달러로 해도 이게 클라우드 업체하고 네오 클라우드 업체하고 실제로 돈을 땡기는 애들의 3조 달러면 전 꽤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옛날 우리나라 우리 김일미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물류 창고가 곳곳에 일어나듯이 쓸 사람도 준비 안 됐는데 데이터 센터가 막 미국에서 일어난다면 그때는 이제 그게 이제 버블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 짓는데 최소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클로서스라는 그 XAI가 대단한 건 그걸 한 180일 정도로 시간을 단축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샌디스크는 떨어질 거의 절반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메모리 업체들은 잘 올라가고 있어요. 시게이트라는 거, 웨스턴 디지털. 우리 한국과 지금 일본이 못 올라가요. 오늘 키옥시아가 잘 올라가다가 7%나 빠졌어요. 그리고 한국도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 근본적으로 차이는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AI 이 데이터 센터가 원하고 있는지를 옆에서 보니까 되게 쉽게 손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메모리 기업들한테. 근데 상황은 어떠냐?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번에 그 AI 서사가 그 반등을 이끌어낸 메모리 업체의 반등을 이끌어낸 서사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메타에서 와장창 했다가 현금 흐름이 말랐죠. 메타에서. 근데 이거 우리 방송 보시는 분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이죠? 그럼요. 예. 저희 연합뉴스 네. 경제TV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예. 어느 정도 이해도가 네, 이해도 매우 있죠. 높으실. 예, 있죠.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메타 때 현금 흐름이 박살나면서 와장창 했어요. 그러면서 샘브레너 완전히 박살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저가 찍었고 그 과정에서 야, 이거 AI 안 되나 보다 했다가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했는데 얘네는 100억 달러 줄이겠다는 거야. 설비 캐펙스를. 그러면서 실적은 잘 나왔어. 괜찮네. 이러고 그다음이 아마존이 딱 나왔는데 아마존 실적 너무 좋아. 너무 좋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반등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사건이 있었으니 XAI의 CFO, 즉 스페이스X의 CFO가 했던 발언이에요. 우리가 한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연간 1억 5억 달러를 돌려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회수하는데 1년밖에 안 걸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클로서스를 180일 정도 만에 만든 XAI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빨리 지으면 1년 반 안에 본전 찾아요. 칩이 아무리 비싸도 전기요금 아무리 비싸도 1년 반 안에 원금을 뽑아요. 그 이유인즉슨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꾸 펼쳐 보셔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GPU 대여 요금이에요. 대여 금액. 네, 임대. 임대 요금. 네. 예, 그렇죠. 임대 요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개를 임대하고 있는데 블랙웰, 그다음에 호퍼, 그다음에 A100. 예, 요걸 하고 있는데 A100 가격조차 안 떨어져요. 이게 PC로 환원해서 보면 진짜 486이에요. 6년 전 모델인 네. 거죠. 네. 완전 구닥다리고 그다음에 이제 호퍼 정도 되면 좀 쓸만하고 그걸 이제 중국에다가 좀 팔까 말까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 네. 호퍼를 블랙웰이 최신형이고 호퍼 가격은 올라요. 임대료가 계속. 그리고 그다음에 블랙웰도 크게 떨어졌다 쫙 올라요. 시간당 임대료가.
그 임대료를 받으면 딱 내가 지금 바로 뭐 가정법으로 데이터 센터를 딱 떠와서 바로 딱 지어서 돌리기 시작하면 1년에 본전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안 하겠어? 빨리 해야죠. 노다지예요 지금. 완전 노다지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노다지로 느끼는 상황에서 칩 판매는 여전히 노다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얘기가 28년도 오늘 뭐 SK증권인가 해서 이제 분석한 게 28년까지도 쇼티지 확실하고 27년도 쇼티지가 너무 심하니까 28년도 오퍼가 지금 막 쇄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데이터 센터에서 쇄도하는 것들이 규모가 너무 커서 HBM으로 많이 넘겨줘야 돼서 D램은 여전히 모자랄 것이고 HBM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식선으로 생각해 보시면 26년도 D램에서의 궤적의 흐름을 보면 되게 웃기는 궤적이 나왔는데 그 쉽게 얘기하면 요리 안 한 D램이 요리한 HBM보다 가격이 비싼 거야.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도미가 그 도미 조림보다 더 비싸.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상황인 거잖아요. 너무 웃기는 상황. 그냥 생갈비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생갈비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갈비찜보다 비싸.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HBM 안 만들죠. 예, 벌써 이미 하이닉스가 상당 부분은 D램으로 캐파를 배분을 하겠다고 했고, 이거는 딱 50% 점유율로 해서 더 이상 우리들은 안 늘리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누가 급하죠? AI 데이터 센터들이 급해요. 즉 GPU 셋을 만들어야 하는 엔비디아와 그것을 써야 하는 AI 데이터 센터들이 급합니다. 그래서 이미 루빈 울트라, 내년도에 나올 루빈 울트라, 그러니까 지금은 루빈이고 내년도에 나오는 게 루빈 울트라인데, 루빈 울트라에서는 HBM을 원래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만 쓰겠다고 했어요. 이유인즉슨 공급이 딸려서. 그래서 지금 한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저는 오늘 반도체 주식들 오르다 좀 떨어져서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의아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27년은 이미 다 반영됐다고 봅니다. 주가에 한번 세게 반영을 다 했고, 28년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갈까 말까 하는 건데, 이걸 보시라는 거죠. 28년의 실적은 결정적으로 결국 데이터 센터가 그걸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로 결정이 될 것이고, 얘네들이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는 결국 자기네가 잘 팔아먹느냐, 거기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 또 한 단계 앞서가면 그럼 AI 기업들은 돈을 버느냐 이거죠. 근데 돈을 못 벌어도 상장할 때까지는 땡길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상장할 때까지 지금 밀어붙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클로드 엔트로픽의 연환산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존에 250달러로 오픈 AI하고 비슷하다가 400억 달러 갔다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8,500억 달러를 넘어서 1조를 간다 막 이랬는데, 얼마 전에 600억 달러 얘기가 나오더니 오늘 접하게 된 보도는 740억 달러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게 되게 재미난 대목인데, 이 부분에서 뒷단에 또 차트가 하나 더 보이는데 뭐냐면 LLM 토큰 지출 지수예요. LLM 토큰 지출 지수가 최근에 계속 빠져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조합을 하셔야 되거든요. GPU 임대료 가격과 LLM 지출 지수의 하락. 요번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2개 딱 띄워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좋은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LLM 지출 지수가 떨어진다는 건 LLM을 쓰는 단위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비싼 걸 덜 쓴다는 얘기입니다. 즉 클로드 건 안 쓴다는 거예요. 네. 쓰긴. 왜냐하면 총 지출 토큰 사용량은 엄청난 속도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의 사용량 전체는 늘고 있어요. 근데 단위당 지출은 떨어지고 있어요. 단위당.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싼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미국의 AI 개발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싼 중공 모델을 가지고 다 해. 결정적인 것만 쉽게 얘기하면 뭐 엔트로픽이라든가 네. 오픈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쓴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당 지출은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되게 황당한 뉴스는 중국 개발 AI 업체들의 트래픽이 점유율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믿어지진 않아. 근데 한 80몇 % 나오더라고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제일 많이 누가 AI를 쓰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톡톡톡톡톡 물어보는 질문 답하기는 사실 부하가 안 걸리는 거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거고,
AI 개발 업체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에이전틱 AI 만들고 그다음 그 다음 단계 이런 거 만드는데 어마무시한 토큰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전체 토큰 사용량은 늘어나고 대신 비싼 업체에다 지불하는 건 좀 약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오픈 AI 같은 애들 가격을 떨어뜨렸어요. 예, 점유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도 지금 한 450억 달러를 돌파한다 연환산으로. 그리고 엔트로픽은 740억 달러까지 도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데이터 센터의 사용량을 줄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결국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계약한 리스 계약이 아까 총 3조 달러의 바로 그 본체들이에요. 얘네들이 리스 계약, 그다음에 그 사용 계약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스케일 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스케일 법칙은 중국, 미국 다 똑같이 그냥 확정된 거예요. 현재 상황에. 그러니까 규모가 커야 더 정확한 그 AI 답변이 나온다. 이 부분은 꽤 오래됐어요. 검증이 된 건 꽤 오래됐고 그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에도 보면 자율주행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되냐 했을 때 데이터를 더 때려 박으니까 더 잘 되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스케일링 법칙은 이미 얘기가 된 거고 이거에 대한 또 증거 중에 하나는 중국의 타오 법칙이라는 걸 갖고 와요. 중국이 이제 고성능 GPU 셋을 못 하니까 네. 자기네 어센드 갖고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희는 고성능으로 가지 우리는 수량으로 갈게. 예, 우리는 그래서 너희들 한 개 쓰면 우리 10개 쓸게. 너희 한 개 쓰면 우리 100개 쓸게 해가지고 양으로 해가지고 그 결국 시간을 줄이겠어. 이런 전략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 특성값이 하나가 뭐냐면 전기 요금이 거의 극단적으로 낮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이거 하겠다고 하면 중국 정부가 공짜로도 줄 거예요. 사실은 서쪽에 남아도는 전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방식으로 가는데 그것도 결국은 스케일링 법칙이에요. 스케일링 법칙이 지금 아직까지 뭐 다른 대안이 없고 아끼려고 노력하나 쉽게 아껴지지 않고 아끼려고 하는 것도 너무 늘어나니까 자원이 없으니까 이 자원 안에서 돌리려고 하니까 아끼는 것뿐이고 결국은 당분간은 계속 괜찮다. 그러면 반도체를 보유하신 분들은 뭘 주목해야 하느냐? 임대요금, 임대료를 집중하시라. 그러면요, 이 대표님,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GPU 임대료든 데이터 센터의 임대료든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 사업성이 좋다고 글로벌 자본이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쵸. 않습니까? 네.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3조 달러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다고 치면요. 그냥 느낌상으로 아주 단순한 산수를 하자면 3조 달러 투자했으면 3천억 달러 정도는 AI로 벌어줘야 될 것 같은데 엔트로픽이나 오픈 AI가 그래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걸 써서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 벌견. 근데 지금 중국의 가장 큰 위험은 그치. 공짜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다 그거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천억 달러 나중에 임대료는 누가 내냐라는 걱정이 든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흔들린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흔들린 거고 중국이 제일 무섭죠 여기서. 근데 중국은 요즘에 가격을 좀 올리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래픽이 많이 소진되고 있어서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느냐? 매출 성장이 가는 동안에 그리고 상장할 때까지는 견딜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장하고 나서가 좀 문제이긴 해요. 엔트로픽 상장하고 나서 트래픽이 계속 늘어나면 그때는 견딜 거예요. 주주들은 두 가지로 요청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엔트로픽한테. 하나는 뭐냐면 성장을 보여줘. 아니면 성장을 보여주든가 아니면 이익을 보여줘.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요구할 거거든요. 당연히 둘을 다를 요구하지만 최소한 한 개는 확보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수익은 못 나니까 분명히 성장을 보여주려고 할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얘기할 거예요. 지금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GPU 관련된 비용은 흑자다. 네, 그러니까 추가로 그 캐펙스 하는 게 적자지. 지금 얘네들이 써서 우리한테 지불하는 GPU 비용은 더 많이 걷어들이고 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확장이 되면 결국 사용자가 우리한테 이익을 줄 것이다. 이 논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데 역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위협은 중국 애들이에요. 중국 애들이 계속 싸게 치고 나오면 가격을 못 올리니까. 네. 예. 옛날에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화웨이가 시스코를
사실상 저격한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스코가 그 라우터를 만들었을 때, 야 이제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데 시스코의 라우터가 없으면 인터넷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세계 방방곡곡에 시스코 라우터가 전 세계를 다 뒤덮을 거야. 그러면서 시가총액 사상 최대 5천만 달러까지 갔었거든요. 2000년에. 그런데 복병이 숨어 있었으니 바로 그게 하웨이예요. 하웨이에서 중국 사실은 그렇게 따져 보면 미국이 멍한저우를 한참 뒤늦게 잡았잖아요. 캐나다에서. 네. 그게 언제야? 한 3년쯤 되나요? 22년, 23년? 근데 그때 아니고 시스코가 자빠졌을 때 눈치를 챘었어야 돼. 제가 보기에는 미국 애들이 결국 미국 자본의 그 초과 수익이 그 중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이제 복귀를 해보면 왜 그러냐면 그 중국이 이미 통신 장비 국산화를 천명을 했어요. 네. 시스코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화웨이가 카피해가지고 카피본을 막 만들기 시작했는데 전향적으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중국 정부가 각 공기업이나 이런 쪽에는 가능하면 국산 걸 써라 이렇게 된 거죠. 화웨이가 거기서 날개를 달았고 그리고 시장이 되니까 2003년인가 4년 정도부터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최고 반열에 올라간 거죠, 하웨이가. 그러니까 중국은 호락호락 남한테 이익을 다 주지 않는 그 나라라는 걸 빨리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 거기서 얻어들이는 수익이 크니까. 이거 왜냐하면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훨씬 낮은 단가의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 지금도 보시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다이소 가보세요. 전 깜짝깜짝 놀래요. 가끔씩 다이소 한번 투어를 하거든요. 야, 이 가격에 어떻게 이런 제품이 만들어지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저 초등학교 1학년 70년대 후반대 가격이 아직도 거기 달려 있어요. 이건 중국의 생산력의 반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자국의 문제가 될 거라고 좀 일찍 캐치를 했으면 좀 일찍 좀 잡았을 텐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온 거지.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러면 시청자분들을 위해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이 AI 미국의 AI 투자 사이클을 걱정할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아주 긴 호흡에서 봤을 때 항상 위협이 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02년, 2003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96년, 97년 정도가 아닐까라는 네. 정도로 그리고 금리 측면에서도 성장률이 더 높으니까 2006년 같은 모습이지 아직은 위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요 정도? 아유, 금리가? 훌륭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딱 하나 이제 그 일본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오르게 됐을 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될지. 근데 일본 친구들 하는 거 보면 참 대책 없는 애들인데 얘네가 예전에도 그때 그 90년대 그 역사책 그 자빠질 때 보면은 일본 자빠질 때 보면 금리를 한 번, 두 번 올리다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올려요. 예. 계속 올려.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6.5%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망했어요. 네. 일본이 조금 금융적으로 감이 떨어지고 대책이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얼마나 감이 없는 곤란한데요. 그건 우리한테 최대 악재인데요. 아니 우리도 이제 금융이 아직 후진국이죠. 네. 그죠? 금융이 좀 선정이 됐는데 아니 대책이 없는 애들이 저는 그래서 무슨 상상까지 했냐면 야 얘네가 플라자 합의 이전의 환율을 원하는구나.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얘네는 지난번에 금리 인상 한번 했지 않습니까? 1%로? 그거 다 날려먹었어요. 효과 빵이었어요. 금리 인상하고 나서 엔화 약세가 쫙 이어집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히게 사용을 했는데 금리를 올릴까 말까 고민하는데 올리겠다고 사전에 딱 얘기했고 올리자마자 이제 시작일 뿐이야. 딱 하니까 바로 100원 내려왔거든요. 환율이. 아니 그러니까 100원이 된다. 10%. 10%. 예, 150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 그 2024년도 그 엔캐리 두려움에 대한 엔캐리 청산 공포감 있으면서 하루 동안 장이 10% 빠진 적이 있어요. 8월 달에 24년도 8월 달에. 그때 이후로 너무너무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금리 올릴 때 금리 오르는 거 모르는 사람 전 세계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이번에도 금리 올릴 걸 다 알아. 이 말인즉슨 금리를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환율을 강세로 만드는데 거의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럼 이러면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계속 올리겠는데?
금리를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럼 한꺼번에 얻어맞거든요. 그게 좀 걱정돼요. 일본 친구들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예. 네. 다시 AI 얘기 조금 더 네. 해보자면 결국에 AI가 좋으면은 삼전과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핵심이 이제 결국엔 지금은 주주 환원의 방향성일 것 네. 같은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어떤 변수가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한번 기대를 해보실만 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게 26년도에 매우 쓰라린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그 문맥을 봤을 때 매우 쓰라린 사건이었어요. 하이닉스 본주 기준으로 하이닉스한테 시가총액 1을 뺏겼던 사건이죠. 네. 네. 그날 IR실에서 IR 자료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너희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우선주가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총액 1이지 1을 뺏긴 게 아니다. 아, 저는 그 IR 자료를 보고 정말 많이 놀랬나 보다. 지금 우리나라 그 지난 그 90몇 년도에 삼성전자가 1등에 등극한 이후 몇 개월 이후에는 한 번도 1등을 뺏긴 적이 없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자존심이 정말 긁힌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이닉스하고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주 환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이미 내용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반복을 더하면 삼성전자는 올해까지 최근 3개년 매년 10조씩의 주주 환원을 하고 그리고 3개년이 마무리된 다음에 프리 캐시플로우의 50%를 주주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프리 캐시는 다 쓰고 쓸 거 다 쓰고 캐펙스하고 뭐 M&A하고 다 쓰고 남는 돈을 진짜 남는 돈을 우리가 프리 캐시플로우라는데 이 돈이 대략 70조에서 140조 어디쯤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각각 10조씩 3개년 했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 적어도 30 몇 조에서 한 70조 사이 어딘가는 배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예측 중에 하나는 M&A가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아. 예, 사실 그 환원하고 싶지만 한국 기업의 문화상 그렇게 호쾌하게 환원을 하겠느냐? 쓸 거 다 쓰고 최대한 쓸 거 쓰고 하지 않겠냐? 근데 그 설비 증설은 이미 뭐 몇십 조 이상 했어요. 그리고 뭐 계속 할 거고 그것은 내년에도 프리 캐시플로우는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잉여 현금 흐름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M&A가 가장 효과적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노태문 사장께서 로봇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손 쪽으로 집중된 로봇. 그리고 최근에 어떤 회사 일본 회사인가요? 특허를 다 샀습니다. 앞으로 일본 로봇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M&A가 굉장히 많을 건데요. 이번에 벌어진 삼성전자의 이익 규모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천문학적인 수준이에요. 일본의 주요 기업들도 다 살 수 있어요. 웬만한 기업들 다 살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어마무시한 돈을 지금 그렇죠. 진짜 우리 평생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제가 이걸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1975년 창사 이래 작년까지 벌어들인 모든 돈의 합산과 올해와 내년에 벌어들인 돈의 합산을 비교해 보면 올해 내년이 더 많아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예, 50 몇 년 동안 번 돈보다 2년 동안 번 돈이 더 많아요. 예, 그 정도로 많은 돈을 지금 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마 이번에 3분기 되게 기대되는 점 하나는 정말로 그렇게 찍을지 모르겠는데 글로벌 역대 최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분기 실적 1등 한 130조쯤 된대요. 그거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분기에 제일 많이 돈을 버는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나오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원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강도기님 그러면 주주 환원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M&A를 많이 하면 시장에서 반응은 어떨까요? M&A를 주주환원을 안 줄 만큼 하면은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딴소리 하다가 까먹었는데 결국 M&A 주주환원 한다. 너무 넘치게 돈이 많으니까. 주주환원 꽤 많이 한다. 꽤 많이 해서 그러면은 누가 제일 좋냐? 우선주가 제일 좋을 거다. 예. 그러면요 SK 하이닉스는 이 와중에 지금 미국 법인 솔리다임 상장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한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걸까요? 점차 그렇죠. 분위기는 점차 그렇고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게 DNA예요.
가풍이 있듯이 사풍이 있어요. 회사의 거버넌스라고 보통 그렇죠. 얘기하죠. 영어로는 거버넌스라고 부릅니다. 네, 가풍이다. 예, 사풍이고 이런 건데 사풍.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물론 이제 발표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주들의 원성이 장난 아닙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참 잘 된 거예요. ADR 상장해가지고 우리 모든 주주들을 창피하게 만들어 주셨어. 왜냐하면 미국의 거버넌스하고 차이가 너무나 현격해 나는 거. 그리고 외국인 전문가들도 아니 마이크론보다 훨씬 뛰어난 회사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싸지? 그러니까 이제 외국 전문가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었네요.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딱 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SK의 거버넌스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는 지금 쭉 밝혀진 바고 이 압박이 큽니다. 지금 이번에 375원 분기 배당하는 바람에 더 원성이 커졌어요. 근데 그거는 원래 하기로 했던 맞아요. 금액인 거죠? 예, 정기 원래 배당. 맞습니다. 네. 원래 하기로 했던 건데 금액적으로 보면 분기에 2,700억이고 연한산으로 1조 1,000억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과 보수가 나갔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주식 회사라는 게 동인도 회사 때를 생각해 보면 돈 있는 귀족들이 이거 저 동양 가서 인도 가서 후추를 좀 갖고 와야 되겠는데 이거 내가 배 타고 가려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고 돈은 있고 그러니까 근데 돈이 너무 규모가 크니까 혼자는 못 하겠으니까 여러 전주들이 모여가지고 배를 선단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갈 선장들과 선원들을 구해서 너희들이 이거 성공하면 우리가 보상을 많이 해줄게. 금은보화를 가지고 올게 기다려봐 한 거죠. 네. 그래서 갖고 와서 수십 배 뻥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사실은 목숨 걸고 갔다 온 거니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수준 비슷하게 보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성과 보상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돈은 누구한테 갔냐? 주주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주주 절차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거를 본능적으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이거 잘 알아요. 그래서 문화는 바뀔 거라고 보고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먼저 캐치했을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는 확실히 많은 주주환원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미 상황도 그렇고 현금도 훨씬 많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존심이 한번 세게 상했고 시가총액 완벽한 1위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주환원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재원도 훨씬 많아요. 할 거예요. 그러면 차이 쫙 날 겁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못 따라오는 정도의 시가총액 격차가 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IR 나온 거 봐서는 할 것 같아요. 예, 그저 그렇게 안 하면 IR 담당자가 바보죠. 예. 그럼 SK 하이닉스는 결국 사풍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지는 아니 하긴 한다고 했어요. 하긴 하지. 하긴 한다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 나쁘게 보는 이유는 구체적인 주주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어요. 375원 딱 주고 나중에 또 얘기는 하겠습니다. 네, 뭐 미확정 부분에 예, 대해서. 예, 예. 뭐 이런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가지고 왜냐면 거기에 비해 삼성전자는 자세하게 얘기했거든요.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근데 하이닉스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주주환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사건이 한국 그 주식시장에 아주 20, 30년짜리 장기 시계열로 보면 되게 좋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주환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SK께서 대표적으로 우리 모든 개미 투자자들한테 일깨워줬어요. 이게 아마 주가의 격차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랠리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였는데요. 그렇죠. 네. 최근 주가 흐름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부진한 양상인데 이게 주주 환원을 똑바로 안 하면 이 격차는 이제 더 벌어진다. 삼성전자랑 벌어질 것 같아요. 크게 벌어진다. 네. 솔리다임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공식 발표가 나면 이거는 이미 시장이 알아서 괜찮을까요? 아니면 주가가 내려갈 요인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올라가는데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 소위 말하는 쪼개 상장이잖아요. 예, 쪼개 상장이고 사실은 솔리다임 인수하고 정말 SK 하이닉스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적자를 빵빵 터뜨려가지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23년, 24년에 와 인텔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걸 왜 팔았겠어? 덮었었지 뭐 죽었네. 뭐 이렇게까지 우리끼리는 얘기한 거예요. 야 인텔 진짜 야같다. 중국하고 거래 끊기로 해놓고 저걸 팔았네 중국에 있는 걸. 진짜 나쁜 놈들이야 미국 놈들 막 이랬었거든요. 우리끼리 이제 사적으로 막 모여서 얘기할 때. 근데 그게 세상 모르는 일이에요. 인생 세옹지마라고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 그렇죠. 예, 그래서 난리가 나서 그러면 사실상 따져보면 그간의 뭐 주주들은 뭐 주가 올랐으니까 다 됐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주주들은 주가 오르는 건 사실은 부차적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중요한 건 주주 환원이에요. 주주 환원이 내가 주주가 된 이유이거든요.
예,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배당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주 자본주의의 핵심은 주주 환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기다려줬잖아요. 지난 몇 년간. 그렇죠? 솔리다임으로 막 계속 돈 빨려 들어가는 거. 그때는 뭐, 야 경영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한 거야? 이렇게 빚을 많이 땡기고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걸 근데도 참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환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환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1위로 가고자 하는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넓혀가지고 합산한 시가총을 늘리고 싶은 그런 욕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내 쪽에서 충분한 대우는 받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굉장히 지금 신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 시가총액 보라고 한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그럼 우리 ADR이랑 솔리다임 상장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봐달라 이러는 건가요? 네. 네, ADR 상장할 때 저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합치면 오 시가총액 1등이네. 아 그런 그림이 있었구나 했다가 와장창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SK 쪽에서 이거 들으신다면 제가 여기 그 연합인포맥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함으로써 SK로부터 광고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소신 발언 해주셔야죠. 네. SK가 제대로 되려면 주주환원 잘 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너무 옛날 사고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SK가 얼마나 투자를 열심히 했던 회사인지, 그래서 네. 얼마나 곤욕을 치렀던 회사인지. 주주들이 그거 주식을 안 사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주식 사는 순간 열심히 알아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내용 다 알아요. 지금 주주가 한 40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370만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370만이 보고 있는데 아무리 소매 제품을 안 판다고 해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SK 정유소 가서 주의 안 합니다. 사람들. 네. 마음 떠나면 그 회사 거하고는 거래 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잘해주면 갑자기 아이폰 쓰던 사람들이 삼성 갤럭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주주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주들의 마음을 사셔야 시가총액 1위를 향해 갈 것이다. 그냥 단순히 지금 내가 최대로 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있으니 우리도 미국 기업들하고 더불어서 시가총액 최대로 가야 된다. 단순히 이런 사고는 너무 좀 진부한 생각 같습니다. 생활 좀 네. 빨리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총 1위를 하려고 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